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30대 초반에 첫 결혼을 하고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친정의 도움으로 빌딩가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파는 가게를 열었죠. 샌드위치 빵을 살짝 구워서 따뜻하게 만들고 마요네즈 대신 잼을 바르자 반응이 좋았어요. 회사원들이 아침이나 점심으로 많이 사가면서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네요. 남편은 아들, 딸, 남매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저희 가게는 회사원들이 퇴근할 때면 끝내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죄송한데 제가 퇴근할 때 가져갈 수 있게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애들이 여기 샌드위치를 먹어보고는 자꾸 사다 달라고 해서요. 라며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미리 계산을 해주시면 원하는 만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고 남편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종종 샌드위치를 사갔어요. 제가 밥이나 간식을 챙기는 게 힘들 때가 많았는데 덕분에 요즘 많이 편해졌습니다. 라며 인사하길래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자 고생은 애들이 더 심하죠. 너무 어릴 때 엄마랑 떨어져서요. 저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노력은 하는데 그게 부족할 때가 많겠죠. 그런 아빠라면 애들도 그 마음 다 알 거예요. 부인하고는 이혼하신 건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한두 살짜리 놓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라길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실하고 좋으신데 왜 그랬을까요? 전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거든요. 라고 제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종종 샌드위치 말고도 아이들 먹을 과일과 견과류 간식을 만들어서 싸서 같이 보내주곤 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와 아이들은 곧바로 친해졌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애들이 자꾸 아빠 회사가 있는 동네까지 오는 게 딱하고 위험하게 느껴져서 제가 애들 학교 앞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언젠가부터 아줌마, 우리 엄마 하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라며 저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죠.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많이 그리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전 괜찮아요. 애들이 너무 착하고 예뻐요. 저는 내심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게 남편 가족들이 극성을 넘어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어서라고 고백하더군요. 내가 애들 친엄마 나간 거 이해한다고 그랬잖아. 나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 사람을 탓할 수만은 없고 당신도 상처받고 힘들어할 게 벌써 눈에 보인다고. 그럼 우리 좀 먼 데로 가서 살면 어떨까? 애들도 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당신이랑 애들이 좋아. 이런 내 말에 남편은 용기를 냈고 얼마 후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됐네요. 조촐하게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대신했는데 남편은 자기 집 식구들을 부르지 않고 친구들을 불러 자리를 채웠어요. 그만큼 남편도 자기 가족에 대한 상처가 컸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더군요. 신우도 어머니가 데려온 딸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사람과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이해는 됐어요. 친어머니여도 자기 아내한테 심하게 하면 힘들 텐데 계모와 이복동생이 그러니 오죽했을까 싶었어요. 애들 친엄마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친정이 가난했거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무시하고 매일같이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혔는지 나도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서 제게 내가 당신만큼은 절대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도 무색하게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을 찾아낸 거죠. 처음 본 시어머니와 신우는 정말 콧대가 하늘을 찌를 것처럼 도도해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화장도 그렇고 몸에 입고 걸친 것 모두 명품이더군요. 신우는 제가 내놓은 찻잔이 싸구려라서 차를 못 마시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대뜸 안방에 들어가 장을 열더니 제가 가져온 이불 세트를 거실 바닥에 던지며 버리라더군요. 너는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이딴 걸 가져온 거냐? 시댁 안 부르고 니들끼리 사는 거라고 아무렇게나 막 했나 본데, 수용이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종합병원 원장 됐을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감히 네가 이런 걸로 때우려고 들어? 라고 했고, 신우는 냉장고 안에서 과일을 꺼내 들고, 어머, 좋은 건 지들만 먹으려고 깊숙한 데 감춰둔 거 봐. 엄마, 얘 눈속임 하는 걸 수 있으니까 거기 서랍장 다 열어봐. 라며 안방으로 쳐들어와서 화장대며 보석함을 죄다 들쑤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결혼기념으로 해준 목걸이 반지 세트를 챙기길래 제가 나서서 그건 애들 아빠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라고 하자 신우가 근데 넌 왜 우리한테 선물 안 해? 너 수영이 그 회사 상무인 거 알고 접근한 거지? 그래놓고 어디서 날로 들어와서 등골 빼먹고 살려고 들어?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난리를 쳤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네 선물 되찾고 싶으면 우리 한복하고 밍크코트 진주 목걸이, 귀걸이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가지고 찾아와.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저는 때마침 딸아이가 집에 왔길래 아이를 보호하려고 알겠다며 두 사람을 얼른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다른 때보다 훨씬 늦게 온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가 가져갔던 결혼 선물들을 가지고 왔더군요. 이걸 당신이 어떻게 시댁에 갔었어? 어떻게 알고? 했더니 딸아이가 집에 온 할머니와 고모를 보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도 알 건 다 알아서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 괴롭힌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 당신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야지. 그걸 왜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 나는 당신이 그런 거 다 참다가 떠날까봐 그게 더 두려워. 미안. 나는 어쨌든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인사도 못했었으니까 차라도 대접하고 보내려고 했던 건데 정말 그럴 줄은 몰랐어. 내가 괜히 지민이 지성이 걱정시켰네. 다음부터는 내가 처신 잘할게. 라고 했고 남편은 다음 날로 집을 내놓고 이사갈 곳을 알아봤어요. 저희 가족은 시댁에서 쳐들어오고 한 달도 안 돼서 수도권 막 개발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찾아오려는 어머니와 신우를 막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제가 남편과 시댁을 이간질했다며 난리를 쳤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 어머니하고 누난데 신고해도 괜찮아? 집안 물건 다 들쑤셔놓고 지들이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고 그런 일 또 당하고 싶어? 가족이라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야. 그 선을 모르면 이렇게 해서라도 알게 해야지. 남편은 아주 단호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점점 전화도 하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냈던 것 같네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은 평온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자주 피곤하다고 하고 몸무게도 쑥 빠지더니 급기야 회사에서 탈진해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간 저는 의사에게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쁜 병이면 어쩌나 마음을 졸이는 제게 남편은 별일 아닐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는 위암 말기였어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이제야 행복하게 사나보다 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렸으니까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져 가기만 했어요. 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알던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분야에서 소문난 암 전문의를 다시 만나 진찰을 받고 검사를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항암 치료를 해보려고 할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혹시라도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몇 번이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어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애써볼 걸 하는 마음만 남았고 모든 게 후회스럽고 애통했어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고만 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들이닥쳤어요. 두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오긴 했지만 손톱에 바른 매니큐어는 그대로였어요. 표정을 보니 꼭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 같았고 바로 저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상주자리에 들어서더군요. 그리고 문상객들도 다 있는 데서 한다는 말이 수영이 회사에서 돈은 얼마나 나온대니? 그것까지 네가 갖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겠지? 너한텐 이미 니들이 살던 집이 있잖아. 그거 없으면 너 갈 곳도 없을 테니 그건 놔두마. 라는 거였습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 앞에 꽃 한 송이 놓기도 전에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친어머니 친누나가 아니었다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라고 하니 신우가 나서서 그러는 너는 애들 친엄마라도 되나 보다? 어따 대고 친엄마 친누나 아니라는 말을 들먹거려?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게 수영이만 빨아먹었으니 애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지. 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우는 신용을 하더군요. 아이고 저것이 내 동생 잡아먹었네.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붙잡고 너 우리 아들 앞으로 된 통장만 해도 몇 개라던데 거기다가 주식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거 다 네가 갖겠다고 애들 붙잡고 생쇼하는 거잖아. 진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걸? 하는 거였어요. 그걸 본 제 친정 식구들이 시어머니와 신우하고 한바탕 싸웠고 저는 애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애들이 신경 쓰여서 시댁 식구들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장례식장에 따로 얘기까지 해야 했죠. 겨우 납골당해 애들 아빠를 안치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이제 제대로 얘기 좀 해보자. 너 수영이 앞으로 돼 있는 거 다 내놓고 이 집이라도 건지든가 아니면 이 집도 뺏기고 거지꼴로 쫓겨나든가 둘 중에 택해. 애들 집에 있어요. 꼭 이러셔야겠어요? 이제 막 아빠 보내고 온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애들 되게 생각하는 척한다. 너네가 수영이 친엄마가 아니라서 이런다며. 그럼 너는 뭐니? 너도 애들 친엄마 아니잖아. 너야말로 수영이 돈 때문에 이러는 거면서 누구 보고 큰 소리야? 그러자 방에 있던 아들이 나와서 진짜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뭔데 우리 집에 와서 맨날 엄마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요. 할머니는 언제 우리 생일이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해보셨어요? 진짜 무슨 할머니가 이래? 라며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너 아주 애들 교육 잘 시켰다. 저기 어디서 어른들 얘기하는데 나와서 싸가지 없이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라고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저는 딸아이까지 나오려는 걸 막고 아들은 달랬어요.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소동은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으니까 이제 좀 돌아가세요. 애들 앞에서 먼저 시작한 건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가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라도 들은 게 안심이 됐는지 돌아가더군요. 저는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떠난 걸 슬퍼할 새도 없이 쳐들어오는 사람들이라니. 생전에 남편이 길을 쓰고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던 이유를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던 거죠. 저는 일단 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이 난리에서 벗어나겠구나 싶었어요.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했죠. 제가 나가서 식당 설거지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애들과 평화롭게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 물건을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입던 옷들을 박스에 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하나하나 남편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서둘러 남편 서재로 갔어요. 남편 책상 서랍에서 물건들을 꺼내는데 두툼한 서류 봉투에 민경이에게 라고 제 이름을 써놓은 게 보였어요. 봉투 안에는 제 앞으로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이 나 없으면 어떻게 할지 벌써 다 보이는 것 같아. 절대로 어머니 누나한테 아무것도 뺏기면 안 돼. 내가 여기 남긴 번호로 전화해. 그 사람들은 생각 못했을 사람이고 당신 도와주기로 나랑 얘기 다 됐어. 저는 날이 밝자 바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혹시 홍선미 씨 되시나요? 김민경 씨죠? 제가 전화번호 저장해 놨어요. 그쪽에서는 제 전화를 받고 바로 저인 걸 알더군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나러 갔더니 홍선미라는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그 사람은 제 앞에 변호사 명함을 내놓으며 제가 보육원에서부터 임수용 아저씨한테 후원을 받아서 변호사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고인 생전에 정식으로 의뢰를 받았어요. 남편은 암 선고를 받고 저와 애들이 걱정됐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K대에 법대를 갔던 선미 씨가 로펌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아저씨 덕분에 대학도 편하게 다니고 로펌에서도 괜찮은 변호사로 일하게 됐는데 이렇게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저도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시댁에서 애들을 데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혹시 지민이랑 지성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자 김민경 씨 절대 이 사람들한테 지면 안 돼요. 그건 먼저 간 아저씨도 정말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지금 다 내주면 애들하고 편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나중에 또 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고 있던 집까지 뺏어갈 거예요. 그러고도 남죠. 세상이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애들 마음껏 누리게 해주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애들 양육비 무시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곧 애들 대학 갈 텐데 어떡하려고요. 애들이 아무리 벌어서 다닌다고 해도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이렇게 뺏길까봐 아저씨가 저한테까지 온 거 생각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라고 하더군요. 선미 씨는 녹음기가 내장된 펜을 제게 주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날 때 꼭 옷 같은 데에 꽂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죠. 시어머니와 시누가 제게 하는 폭언을 그대로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네가 남의 아들 뺏어가서 딱 달라붙어서 빼먹은 만큼 내놔. 너 네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어. 우리가 안 간 결혼이 그게 무슨 결혼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여길 거실에 있는 것도 싹 쓸어갈 수 있어. 알아? 라고 억지를 썼고 한 번은 찾아와서 보험 서류를 안 내놓는다고 제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했죠. 그런 서류들은 다 변호사들 대동했을 때 갖고 가기로 한 건데 왜 미리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못 살아서 배운 것도 없나?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라며 신우가 제 머리를 흔들더군요. 게다가 처음에는 애들을 키운다더니 시어머니 말이 달라졌어요. 애들 싸가지 없는 거 보니까 너랑 똑같더라. 우리가 데려간다고 인간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네가 끼고 잘 살아봐. 라며 모욕적인 말도 막 하더군요. 그리고 양쪽의 변호사와 함께 만나는 날이 됐어요. 시어머니 신우는 저와 같이 있는 선미 씨를 보더니 무시하듯 비웃으면서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저런 어린 여자가 무슨 변호사라고? 그러자 선미 씨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 진행 못 시킵니다. 의뢰인 단속 좀 잘하시죠? 라며 상대 변호사에게 딱딱하게 말했고 시어머니 변호사는 이러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막말이나 폭언은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느라 바빴어요. 선미 씨가 이름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이고 남편이 생전에 직접 의뢰를 했다고 하니 시어머니와 신우 안색이 점점 나빠지더군요. 선미 씨는 서류를 내밀며 이건 임수용 씨가 생전에 제게 남긴 유언장과 제게 모든 절차를 맡긴다는 위임장입니다. 둘 다 공증받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임수용 씨 재산을 모두 지금 부인인 김민경 씨에게 남긴다고 다 되어 있죠? 여기서 임수용 씨 계모이신 박희자 씨와 이복 누나 임영옥 씨에게 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미 씨가 또박또박 설명을 하니 그쪽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이건 소송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돈도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며 포기하도록 유도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물러날 두 사람이 아니었죠. 이게 다 저 여자한테 휘둘려서 그런 거예요. 이대로 다 뺏기면 우리 아들 하늘에서 원통에서 통곡할 거라고요. 라는 시어머니 앞에 제가 병원 진단서와 녹음기를 내놓았어요. 어머니하고 형님이 저 붙들고 흔들고 쳐서 생긴 멍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 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랑 형님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다 녹음된 거고요. 제가 녹음기를 틀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입을 딱 다물었어요. 시어머니 변호사는 인상을 쓰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더군요. 저는 두 사람에게 앞으로 어머님이랑 형님 저한테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애들한테 모욕적인 말 하면 저 다 소송 걸 거예요. 그리고 애들하고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요구할 거라고요. 라고 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네요. 변호사의 두 손을 꼭 붙들고 울먹이며 정말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민경 씨가 잘 버텨서 지켜낸 거죠. 정말 잘해오셨고 용기 많이 내주셨어요. 아저씨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그날 저는 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재산도 지키고 아이들에게 손끝도 못 대게 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집요하더군요. 그 뒤로도 몇 번 집으로 찾아오고 애들 학교 앞까지 가서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죠. 니들이 엄마한테 속는 거야. 그 여자가 돈 다 꿀꺽하고 너네는 언제 봤냐는 듯이 손 털고 나갈 거라니까? 라며 악을 쓰는 신우에게 아들인 지성이가 폭력을 사용할 뻔했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선미 씨한테 연락했죠. 경찰서에 먼저 달려가니 지성이가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지성이가 안쓰럽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저 두 사람 제가 고소할게요. 우리 애들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해 입힌 건 저 사람들이에요. 라며 소리를 지르자 저거 형사님 저거 봤죠? 저런 이해가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 지 고모한테 손찌검이나 하려고 하는 저런 애는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니까요. 이 난리를 치는데 선미 씨가 왔어요. 선미 씨는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에게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폭력행위들을 근거로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자 보호 신청을 하더군요. 그러면 저희한테 접근할 수 없다고요.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대학을 가고 지금은 졸업해서 직장인이 되었네요. 저는 손재주가 좋은 걸 살려서 전통 공예를 배우고 공방에 나가고 있고요. 애들과 가끔씩 선미 씨도 만나며 그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다 남편이 만들어준 든든한 인연이니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이 많이 보고 싶다. 아이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다 당신 보러 갈게.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